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속보치보다 0.1% 낮아진 건데요. 신흥국 중심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도 가속되고 있다는 게 세계은행의 경고입니다.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그 위험성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주요 지표들, 경제 상황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전문가들 모시고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1분기 경제 상황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처럼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의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두 분을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분기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잠정치인데요. 0.6%, 전분기보다 0.6% 우리 국내 총생산이 늘어났다. 주원 실장님, 네. 좀 속보치보다 낮아졌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존에는 0.7%였거든요.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이번에 0.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제 건설 투자가 예. 조금 기존의 속보치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건설업과 건설 투자가 좀 통계가 좀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떨어져서 0.1 정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의 성장률 1분기 성장률 잠정치 동향을 좀 보면 다른 분야는 크게 이제 저번에 속보치와 차이는 없는데 특징은 그거죠.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다 마이너스였고 유일하게 이제 수출 쪽이 플러스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고 네. 그래서 내수 부분은 참 소비하고 투자가 마이너스였다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게 이제 이번 통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지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고 있는데 0.1%포인트 낮아진 것은 조금 폭을 그냥 일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조금 앞으로 안 좋아질 걸 예고하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속보치에서 잠정치가 나오면서 0.1%포인트 조정된 것은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지난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 흐름과 비교할 때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세를 지탱해줬던 수출이 상당 부분 둔화될 것 같고 올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간 소비 쪽인데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출의 둔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주거나 또는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통계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앞으로 정말 계속 될지 계속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조금 이제 의문되는 상황인데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 최종치인가요? 4.1%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거죠, 이건? 이게 한 번 더 확정을 또 거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거의 4.1 정도. 그러니까 원래 나오기는 4.0으로 나왔었죠. 예. 4분기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 1분기께 전기 대비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작년 4분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0.1 정도 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1분기 경제 성장률 작년 4분기에 비해서 0.6% 됐다면 올 한 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2.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분기 이 정도 되면 2분기, 3분기 앞으로 되어가면서 우리가 2.7% 달성 가능성, 달성 확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한은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예.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0.6은 예.
주어진 숫자로 보고 예. 남은 올해 기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0.5% 정도씩 성장을 하면 가장 최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7을 네.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가.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것에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 의원이 보시기에는 한국은행 2.7%는 조금 낙관적으로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조금 조 의원이 보시기에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질 부분을 든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우려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기업 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쪽보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예. 먼저 그리고 좀 직접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매출 활동이라든가 이익 관련된 활동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는 올해 수출이 상당 부분 둔화될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예. 우리 경제의 두 축이 결국은 수출과 내수라고 할 때 내수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소비와 투자인데 네. 뭐 이번 지표에서는 건설 쪽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 수정이 돼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건설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상당 부분 지난해 대비 부진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보다는 낮지 않을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원 실장님은 한국은행이 올해 2.7% 이제 2분기부터 0.5%씩 성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이제 분석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각종 통계 등을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실장님? 앞에서는 이제 기업 쪽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소비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기업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산업활동 동향에 거기 이제 소매 판매라는 소비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4월 달은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크게 좀 대폭 완화가 됐었고 그래서 보복 소비를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예. 그러면은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사실은 플러스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거 이제 인플레이션도 제거된 실질 통계이기 때문에 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4월이라는 게 2분기의 첫 달이거든요. 예. 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소비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첫 달부터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우리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보복 소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예. 어떻게 보면 2분기 GDP가 이제 7월 말쯤에 아마 발표될 텐데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서 다른 지표보다 민간 소비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4월 달에 그런 소비가 나왔던 마이너스런 분위기가 2분기 지표에 그대로 묻어나온다면 예.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2.7%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지난 4월에 생각보다 늘지 않았는데 이 추세가 과연 계속된다면 조금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는데 수출은 지금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이런 여러 가지 또 물가 상승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수출은? 그 최근에 추세를 보면 예.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이 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세계은행의 예.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도 못 미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그래서, 발표한 아마 건요. 네. 2.9로 나왔을 텐데요. 2.9%. 네.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고 예. 그리고 상당히 긴 과거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3%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추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더 낮아지면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최근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세를 짓누르는 불확실 요인들이 있죠.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리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차질, 그리고 주요 자원이나 식량 수출국들의 이런 수출 규제나 제한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겠죠. 최근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환율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예. 과거에 비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많이 팔기 어렵고 우리 제품을 싸졌다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더 많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와 그 이후에 우리 수출 환경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무 의원님께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이 2.9%니까 확 떨어뜨린 거잖아. 1월 전망치보다.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 동향 종합적으로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세계은행 발표치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서 떨어뜨린 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선진국은 3.8에서 2.6으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예. 신흥 개도국은 4.6에서 3.4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신흥 시장을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수출도 많지만 한 60% 이상은 사실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신호. 특히 선진국도 지금 유럽 쪽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예. 그쪽으로의 수출이 좀 안 좋고 그리고 5월달 수출 지표를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4월에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5월에는 플러스가 조금 나가긴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좀 낮은 수준의 증가율에 그쳐서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 중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중국 시장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출 경기가 하반기에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 그거를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은행은 또 성장률을 낮추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특히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 우려를 해야 될 정도인가요?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입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오일 쇼크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아래로 떨어지고 예. 세계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명확한 정의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떠올릴 때 예. 가장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벤트가 예. 과거 1, 2차 오일 쇼크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 오일 쇼크와 유사한 수준의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단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도 상당폭 더 많이 오르고 그로 인한 충격이 가시화될 때에 그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세계 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물가는 높은데 성장세는 둔화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물가 저성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적어도 오일 쇼크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는 이미 올라간 상황이죠. 물가가요. 예,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미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7 내지 8%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난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통화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라고 하는 굉장히 값비싼 코스트를 치르면서 물가를 잡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 하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정도쯤에 그렇게 길지 않은 세계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에. 네. 아, 그래요. 결국 그런 상황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근접하는 그런 경기 상황, 안 좋은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세계은행도 그랬더라고요.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앞으로 10년간 저성장을 계속 할 거다.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우울한 전망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예, 뭐 물론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네. 과거 이제 우리 오일 쇼크 때 70년대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상당히 뭐 한 10년 정도 갔죠. 뭐 1차, 2차 연달아 오면서 이렇게 그런 이벤트들이 연달아 온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때만큼 그렇게 많이 침체될 것 같아 보이진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가 그때는 한 4-5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저유가였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컸는데 상승 지금은 폭이 예. 너댓 예를 들어 뭐 10달러면은 뭐 네. 40달러, 50달러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음. 예. 4-5배라면 한 지금 200-300달러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 그때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금리를 너무 많이 빠르게 올려서 그렇죠. 리세션까지 일어났고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앙은행들 간의 공조라는 게 없었어요. 국가별로. 근데 요 세 가지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중앙은행들이 그때 경험했던 바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물가는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당시와 비교해서는 유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협력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70년대식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과하게 본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언제 이게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충격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 걱정이 더 높겠네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전망도 세계 경제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팩터들에 대한 가정에 근거를 한 거죠.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도 많이 격화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예. 이 상황이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지금 전력이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의회가 예. 가을까지 계엄령 조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걸로 볼 때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과거 우한 케이스를 돌아보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나 물류 차질이 생기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진정되는 데는 또 한두 달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충격이 다소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자원 수출국이나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의 어려움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거나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보다도 앞으로 수년간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가정에 근거를 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중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또 다른 형태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예.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네, 우리 경제 성장률 1분기가 이제 0.1% 속보치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물가 올라간다. 이럴 때 그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처럼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창용 총재의 한국은행 과연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해야 할까요?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하고 나서 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예.
뭐 성장률도 얘기하고 부동산, 가계부채 딱 쭉 얘기하지만 예.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입니다. 예,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코멘트할 때는 뭐 성장률도 얘기하지만 예.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가는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예.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앞으로 뭐 4번 정도의 회의가 있는데 예. 최소 2-3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는 예. 아마 그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나왔는데 아마 6월달쯤엔 6% 내외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의 그래요? 분위기로는. 그러면 6%를 넘볼 수도 있다. 예, 넘어갈 수 있고 5% 후반이거나 그 정도일 예. 것 같은데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7월에 열리거든요.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보고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과연 금리 동결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빠르진 않지만 계속 올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가 상승 동향을 보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되면 더 큰 피해가 있다. 계속 올려야 되느냐? 한국은행 좀 너무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이 챙겨야 되는 건 많죠. 물가도 챙겨야 되고 경기도 챙겨야 되고 가계부채도 챙기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챙겨야 되고. 근데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사실 하나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통화 긴축,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긴축 방향으로 이미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예. 상당 기간 그렇게 될 것 같고 올해 말 내년까지에 걸쳐서 볼 때 2%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미국 금리 인상의 상단은 3%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최고금리가 3% 중반. 뭐 크게는 우리나라 정책금리보다도 미국의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거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가능하면 빨리 많이 끌어올리려고 당분간 노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 둔화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 그것은 한국은행에게 부담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도리어 정부나 다른 쪽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앞서 수출 움직임 그리고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GDP의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이 정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한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는 게 아니냐. 미국도 금리를 올리니까 계속 우리도 이제 올려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그로 인한 영향을 놓고 정부와 혹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전 정부도 그랬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하고 하는 총재가 만나서 얘기는 하지만 서로의 시각을 확인하고 뭐 일정 부분 좀 정책 공조를 할 부분은 하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어떻게 하라 이런 상황은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전반적인 거를 고려하겠죠. 뭐 인플레는 잡아야 되겠고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 과해서 이제 오버킬이 되면 경기를 떨어뜨리는 효과,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은행의 역할은 뭐 물가 잡는 거니까 그렇지만, 근데 또 정부가 또 중요한 우리 경제를 경기 둔화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동원해야 되는데 뭐 장단기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추경호 부총리 경제팀 어떤 정책 중단기, 중장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이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하고
커다란 규모의 확대적인 재정 정책보다는 역시 한국은행과 유사하게 물가 안정에 상당한 웨이트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사실은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이 많이 늘고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였던 것에 최근에 좀 도리어 그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분명히 정부로서는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뭐 크게 늘어난 국가 부채라든가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고려를 하면서 재정 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의 위축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정도로 정부 재정 지출이 신중하게 시행이 되면서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만큼 유지되지 못하거나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 또는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충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효율적으로. 예, 똑같은 쪽으로 쓰면서도 음.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거나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쪽으로 예. 그러한 쪽으로의 재정 정책의 그런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통화 정책과 비교할 때 재정 정책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살려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간의 경기 둔화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이 재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플레가 현안이니까 예. 그거는 올해까지만 좀 조심하면 네. 내년서부터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1년 전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 많이 좀 둔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은 우리가 통상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하는 데 많이 썼어요. 뭐 경기가 나쁠 때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중장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출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출 그런 쪽으로 좀 넓게 펴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멀리 보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 정부 지금 초기에 기업들이 너나 없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마구 발표를 했어요. 뭐 합해 보니까 한 1천조 원이 넘는데 뭐 새 정부 초기에는 늘 기업들이 그런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정부에서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할까요? 뭐 정부에서도 이미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 뭐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업들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계속해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대로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 민간 중심이거든요. 기업 친화적인 그리고 시장 중심 이거는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시장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해야 되죠. 예. 근데 그런 쪽으로도 시급히 좀 뭐 시장 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행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봐서는 저는 지금 첫 단추는 잘 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협조가 조금 필요할 텐데 윤 정부가 과연 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법을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과연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쳐서 성과를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성장률 발표했다는 우리 경제정책 방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